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전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직접 답사했습니다. 또 한 차례 무산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지도 관심인데요.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인수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쭉 한 후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이렇게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정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당선인의 고민이 이 집무실 이전만은 아닐 겁니다. 집무실을 포함해서 이제 국정 운영 전반,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도 지금 연기돼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유달리 언론에 이제 집무실 이전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부담감도 좀 느끼실 듯해요. 하루빨리 좀 이슈가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당선되자마자 해야 될 일들도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 문제라든지 또 지금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집무실 이전에만 온통 논란이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좀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기대하지만 예. 당선인도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후보지 두 군데 중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 후보지 중에 한 곳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요소를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이미 이야기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무실 이전의 목적이 광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주의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과론적으로 구중궁궐 나와가지고 벙커 들어가는 게 소통이냐라고 하는 반론에 직면했고, 그리고 과정상에 있어서도 다른 주요 이슈들이 많은데, 소상공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예를 들어 너무 무리한 이동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그 대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당선인의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과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방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로만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당 내에서조차도 여권 내에서조차도 좀 시기를 좀 여유 있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당선인의 부담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이거 말고도 중요한 문제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전이 결국은 용산의 용산 이전 시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까? 예.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제일 고민점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대변인 역시도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일각의 일부 보도를 보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국민들의 어떤 설득이나 명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장 답사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어쨌든 인수위 관계자들이 다 다녀갔고 오늘 이제 당선인이 이제 직접 방문을 한 거 보면 일단 결정은 이제 곧 내리는 정도로 이제 그 초읽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며칠 동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갑론을박이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결국 이제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이용하는 방안과 이제 국방부 청사를 이용하는 게 두 개 안을 놓고 이제 고민했던 경우 결국은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렇죠. 어쨌든 국방부 청사로 갈 경우에는 이제 경호 문제나 그다음에 어떤 그 시설의 이용 문제, 헬기장이든 벙커든 이런 등등. 예. 그다음에 또 이후에 어떤 그 추가적인 시설들, 예를 들어 관사를 또 거기다 설치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시대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 경호나 무슨 시설 이용과 관련했던 정신은 아니었거든요. 광화문 시대는 결국 청와대에서 인왕산에서 내려와서 정말 그 국민들과 바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국방부로 가는 것들은 또 의미의 퇴색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게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별로 좋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방부 이전에 오히려 더 그 광화문 시대를 정신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저도 제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경호처의 어떤 주장들 그게 경호처는 그 어쨌든 경호 업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과거의 당선자들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경호처에 둘러싸이면 경호 문제가 갖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사실 거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안전을 그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청와대 관계자들 혹은 측근들이 그거를 뭐 정무적인 판단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들어가면 항상 그렇게 경호처에 둘러싸여서 약간 관료적인 판단으로 흐르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은 최종적인 고민은 결국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게 역시 국방부로 갔을 때도 이 의미를 살릴 수 있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로 갔을 때에 뭐 한 1,000명 정도가 뭐 이삿짐을 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국방의 어떤 공백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 이런 부분이 최종 고민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인수위 내부에서는 안보 컨트롤 타워인 용산으로 사실상 좀 낙점한 걸로 보인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도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해서 국민 의견을 소중히 들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제 왜 그 인수위원들 일부가 현장 답산 후에 내놓았던 또 다른 대안 중에 하나가 1년 정도는 외교부 성사에서 좀 활동을 하고 그 후에 충분히 준비를 다 하고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찬찬히 다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국방부에 있는 인력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충분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한 후에 1년 후에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내놨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고 뭐 윤석열 당선인이 어느 정도의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여기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1년 정도 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전 준비를 하고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아서 가자 이런 게 일견제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오기는 어렵다고 좀 봅니다. 실제로 외교부에서 일단 1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지금 청와대에서 좀 있는 방안, 외교부에서 하는 방안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한 자리에 머물면 장기적으로 하자 이런 건데 저는 청와대 같은 경우도 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가서 2년간 뭐 TF를 구성했지만 결국은 이전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 결단이 굉장히 불편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사실 대통령이 집권을 위해서 어떤 사정 권력을 이용하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과감하게 본인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런 어떤 본인의 집무실의 이전 관련해서도 스스로 그게 어떻게 보면 불편을 자초하는 건데 편한 길을 택하면은 저는 그게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이런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그 결정이 나면 저는 이번에 당선인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그에 맞게 잘 판단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는 무조건 다 장점이고 어떤 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판단을 해서 어떤 새로운 그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좀 최대한 존중해서 그에 맞게끔 거기서 과연 그동안의 문제점이었던 국민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어떤 참모들과의 어떤 바로 긴밀한 어떤 업무 협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면 과거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으로 상징되어지는 청와대 구중궁궐의 시대를 좀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상징적 의미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박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대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선인 인수위 내에서는 용산으로 좀 더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저는 궁극적으로는
용산으로 갈 수도 있고 광화문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거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봐요. 다만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수위에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법적 근거 또는 재정적 근거도 사실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차치하고라도 너무 무리한다. 또는 예를 들어 안보 공백 논란도 있고 또 비용 논란도 있고 경호 논란도 있고 국민들의 소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을 뚫고 용산 시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당선인의 의지가 강력하다 이 한마디예요. 그러면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지 뭐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아니 옛날에 왕이 신하들이 반대해도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저런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요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그래도 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예. 얘기가 되는데 날짜 딱 정해놓고 봄꽃 지기 전에 5월 10일 날 무조건 나는 출근한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지 뭐가 제왕적 대통령제냐. 예. 자칫 용산으로 가는 것도 좋고 광화문 시대로 가는 것도 좋은데 그 과정이 독단, 독선 또는 불통 또는 뭐 불도저식 이미지만 굳어진다면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반도 대운하 논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네. 자칫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내부에서 뭐 이거 민주당이 반대하고 여론이 반대한 건 둘째 치더라도 당 내에서 뭐 임태희 실장이나 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측면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날짜 먼저 이렇게 박아놓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최소한 당선인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고민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 차례 무산된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 이야기도 해보죠. 일단 문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청와대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쯤에 만남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 곧 만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참 잘 메시지를 내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조율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회동하는 게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새로운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맡는 것이니만큼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고 역대의 어떤 정권 교체기마다 어떤 그 정당이 바뀌지 않는 시기였건 정당이 바뀌었던 시기인 건 간에 처음에 회동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물론 그래도 인수위 과정에서 이제 뭐 점령군인이 뭐냐는 이런 굉장한 그 상호 비판들을 하고 했는데 이 첫 단추부터 회동이 지금 연기된 거 아마 첫 사례인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선례를 남겼다 이런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거 관련해서 무슨 조율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과거 인수위도 제 기억으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뭐 6개항의 합의문을 만든 게 전체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무슨 그 당선자와 만남 과정에서 무슨 합의 사례를 뭐 이렇게 딱 조문하고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만날 때 좀 편하게 만나면 좀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에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자를 그 주례 회동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뭔가 정권의 인수 과정에 대통령의 역할을 해줬듯이 그렇게 좀 자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이지 초반부터 무슨 합의 틀을 갖고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좋은 판단을 하셨고 참모들에게 정확한 지적을 해줬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난다면 그간 좀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나 MB 사면 문제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만나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MB 사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합의가 안 되더라도 결국 그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합의되지 않았으니까 말을 꺼내지 말아라. 청와대에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말을 안 꺼낼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다 일괄 좀 사면을 하고 가시는 게 더 부담을 더는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한다면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하면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기회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인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사권 문제도 꼭 필요한 그 어떤 저기 인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어떤 그 국가 경제의 컨트롤타 아닙니까? 이건 바로 인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호 협의해서 좀 해줘야 되고 그러나 바로 뭐 한두 달 사이에 꼭 인사가 처리되지 않아도 되는 뭐 공기업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뒤로 미뤄서 새로운 당선자가 집권한 이후에 본인의 인사 철학과 관련돼서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정자들을 만들어서 국정운영을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조율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권한이 내 거냐 이 권한이 당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계속 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공약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도 조심을 시켰잖아요.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만나자, 만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라는 게 문 대통령의 취지인 것 같은데 당선인 책에 내놓은 답을 보면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직 조금은 더 이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회동 자체가 무산이 됐던, 그러니까 연기됐던 이유가 너무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거 받아야 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뭐 MB 사면, 뭐 혹시 필요하면 뭐 김경수 지사도 사면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인사권 당연히 우리한테 허락 맡아야지. 거의 이런 논조였단 말이죠. 자, 그런 논조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확약을 못 해주면 언론에 이미 떠들어 놓은 게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호 부담감 없이 국민들에게 신구 권력의 갈등을 보여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만나자라고 얘기한 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만나면 두 분이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인사권. 뭐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다른 인사 다 제쳐놓더라도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한국은행 총재만큼은 제가 좀 5년 동안 같이 일할 사람인데 대통령께서 좀 저한테 좀 상의를 해주시거나 또는 제가 추천하는 분을 해주신다면 제가 5년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나서 오히려. 그렇죠. 사전 실무 협의보다는. 아까 이기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랑 저도 비슷한 맥락이고 또 예를 들어 MB 사면 문제도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뭐랄까요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겠다. 뭐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물론 뭐 수세화 시스템적으로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지는 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면 안 될 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연기됐던 과정을 보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걸 얹어놓다 보니까 그거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깨져버린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만나고 말 게 아니다. 이번에 만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만나라. 아니 나라를 인수인계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경제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또 휴전선이라고 하는 분정지역이 있는 나라예요. 어떻게 한 번에 인수인계가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만나서 국민들에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씩 풀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분 다 톱다운 방식으로 일단 의제가 서로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만나서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비대위 상황도 보겠습니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 의원들의 입장을 쭉 다 들은 후에 비대위원장직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일단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신데 이게 선거에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이 결국 당 서열 권력 2위셨는데 당연히 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을 맡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요구가 그 안에 당내에서도 계속 분출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하시는지도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마도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 여러 후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공당의 그 처리 절차를 보면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래 왔고 결국 이제 외부에서 새로운 어떤 개혁적인 분을 모셔와서 당내의 여러 가지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분을 앉히거나 혹은 선출된 제대로 된 권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면 네.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비대위원장을 맡든가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게 관례였거든요. 근데 선거를 지고 나서 당시도 다 사퇴했는데 남은 그 한 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고 그 비대위원장이 일상 시기도 아니고 이제 2달 후에 있는 지방선거를 이제 공천을 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동의하기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진이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당내 의견을 다 들은 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 뭐 본인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욕심 없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그러면 현상 유지론이 좀 더 많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당 내에서 굉장히 윤호중 체제가 무리수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명분이 좀 약해요. 솔직히 말하면 명분이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질서 있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자, 좋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면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당 대표보다 사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의 주요 권력에 5년 동안 더 오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소한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하겠다 정도의 그런 선언은 해야지 그런 책임감을 보여야지 비대위원으로서 어떤 절박함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예. 공천권도 갖겠다, 다음 총선의 어떤 기득권도 계속 갖겠다. 그럼 자기 가질 거 다 가지는데 어떻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좀 그런 측면에서 명분이 굉장히 약한데 네. 결과적으로는 당의 주류에서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분이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보는 전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별탈 없이 통과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이제 지금 현재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직 지방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도 공천을 또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최종 표현자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인 거고 예. 거기에 실제 그 중앙위원들의 연관성도 실제로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의 기득권이 그대로 가는 쪽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굳이 비대위원장직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잡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당의 어떤 그 인적 변화 네. 또는 쇄신을 요구하는 뭐 이재명 후보 쪽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변화를 촉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의 이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내대표 선거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당 중앙위원회 인준 거치고 원내대표도 물론 선거가 다음 주 안에 있습니다만 이게 같이 이제 시기가 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변곡점이 된다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 당내 역학 관계가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현재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원내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개파라고 예. 하는 이제 계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경선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친문으로 대변되는 또 이낙연계가 있을 것이고, 또 오랫동안 이제 정세균 의원하고 함께했던 정세균계, 그리고 이재명계 이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근데 이런 이제 그 계파가 있을 텐데, 네. 이 계파가 어느 정도의 힘을,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면서 계파의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됐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계 예를 들어서 그 경선 때 좌장경이었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네. 2년 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9표만 얻었거든요, 단지. 그러니까 이재명계는 국회의원에선 거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계나 정세균계를 이겨서 결국 이제 경선 후보가 됐고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재명계에 이제 이재명계로 많은 이제 의원들이 가서 뭐 당직을 막 선대위 직함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세를 늘렸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세가 대선 이후에 유지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 대부분 다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뭐 선대 뭐 본부장을 맡고 이렇게 쭉 맡았잖아요, 네. 의원들이. 근데 이분들이 정말 끝까지 이재명과 함께 할 건지,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기도 젊고 그래서 한 번 더 정치를 하고 다음에 대선에 나오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계로 이제 합류한 뭐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문 퇴임식 때 반성문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반대로 친문 진영에서는 이거는 이번 선거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조사로도 제대로 못 갖고 가지 않았느냐, 결국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장동 비리나 여러 가지 후보의 자질 문제, 도덕성 문제로 졌는데 다시 후보로 다시 준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선대위로 합류된 이재명 선대위로 최종적으로 다 합류된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과거의 세력 관계로 계파를 형성해 갈지, 어떤 새로운 그 계파로 이재명계의 탄생이 될지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달려 있고 중앙위에서의 어떤 그 비대위원장 인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파 대리전 양상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그런 개파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당 내용이 또 어떻게 또 전개될지도 또 구분이 될 것이고, 추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어느 정도 좀 하느냐, 뭐 묻느냐, 여기에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크게 보면은 대선 패배의 책임이 후보 쪽에게 더 있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에게 더 있느냐라고 하는 책임론의 큰 향방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앞으로 주도권은 누가 지느냐,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후보 쪽에 조금 개쪽 사람들에게 권력을 몰아줄 것이냐, 네. 아니면은 그 당의 주류인 친문파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정세균계나 또는 과거에 이제 진보계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관리형으로 예.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 소재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이제 어떤 그 주도권 논란, 이런 것들이 겹치는 지점이 첫 출발지가 이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누가 이기느냐를 보면 당의 향배가 당분간은 어디로 가겠구나. 물론 언젠가는 이재명 후보가 컴백을 할 텐데 네. 그때까지 당의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에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니까, 이거를 보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내분이 심해질지 아니면 빠르게 회복할지, 또는 이재명 후보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선거를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지금 뭐 옛날처럼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책임론도 누가 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예. 그러고 그래서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가게 되면 백가쟁명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후보자가 없이 그 172명 정도의 그 국회의원들이 다 무기명 이름만 써내서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한 사람이 선출이 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그게 보니까 1차 투표죠, 1차 예, 투표. 이게 물밑에 다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좀 더 우위다, 분위기가 어떻다 전혀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측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금 뭐 콘클라베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교황 선출 방식을 약간 좀 혼용했지 딱 그 방식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3분의 2를 처음에 1차 투표에서 다 받은 의원들은 원내대표 후보는 거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투표가 진행되는데 2차 투표는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한 10% 이상을 얻은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정견 발표 후에 이제 2차 투표를 하는 거고, 2차 투표에서도 이제 과반수가 안 되면 이제 1차, 2차 1, 2위자의 어떤 결선 투표를 하는 건데, 이 결선 투표 방식은 뭐 기존의 원내대표 방식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 현재 6명의 후보가 거론된다 하더라도 지금 3명의 후보로 좀 압축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계를 좀 대변하고 그다음에 박광원 의원은 이낙연계, 그다음에 이원우 의원은 이제 정세균계를 대표해서 이렇게 표를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예를 들어 박광원 후보가 1위를 하더라도 마지막 결선 투표 때 그 이낙연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세균계가 이재명계하고 또 연합해버리면 또 판도가 달라지니까 현재는 굉장히 그 서로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맞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할 때 그 결과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